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시는요, 바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입니다. 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들 중에 하나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설렌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다른 시들보다는 저한테 있어서의 특별함이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자, 황동규 즐거운 편지라고 했을 때 이 황동규라는 시인 자체도 그 현대 시사에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시죠. 자, 황동규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랑시, 그러니까 곧 연애시를 대표적으로 썼던 작가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또 후기에는 이제 생태적인 시도 쓰긴 썼지만, 어쨌든 간에 황동규의 초기 시 세계를 보면 굉장히 연애와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동규 시인은 언제 등단을 했냐면 1958년에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58년에 등단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시를 꾸준히 썼던 시인이고요. 이제 황동규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시리, 이제 고려 가요의 가시리가 임을 향한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로 이제 유명한 고려 가요인데요. 이 가시리 다음이 바로 이제 현대 시사에서는 김소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일제강점기 때 김소월과 같이 활동을 했던 한용운,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랑, 그 다음에 서정주. 이렇게 사랑에 대한 시는 한국 현대 시사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려가요, 가시리, 김소월, 한용운, 김영랑, 서정주,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이은 작가가 바로 이제 1958년에 등단한 현대 시인 황동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황동규 시인은 정말 이 현대적으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 사랑시, 연애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즐거운 편지는요, 정말 이 황동규 본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19살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겠지만, 황동규 시인이 즐거운 편지를 썼을 때는 고3 시절에 이제 연상의 여학생을 짝사랑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실연을 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있지만 19살이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지성의 이런 뭐 너무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시를 썼을까. 그 문학적인 감수성이 참 대단하고, 또 10대라는 시기가 정말 감수성이 제일 섬세하고 날카롭고, 그런 어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또 그런 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때 황동규 시인이 이제 고3 시절 때는요, 서양에서 이제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금 말했듯이 황동규 시인이 뭐 가시리, 김소월, 한용운, 서정주로부터 이어지는 사랑의 계보잖아요. 근데 이 황동규 시인은요, 이렇게 동양적인 사랑의 느낌, 그러니까 일편단심의 이 느낌에다가 사르트르의 이제 실존주의라는 서양의 사조를 영향을 받아서 본인 나름대로의 시 세계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동규의 그 본인의 그런 시 세계는 이제 실존주의에 근거를 하는데요. 이 실존주의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황동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고3 시절 이때 실존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거는 맞다.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그 실존주의의 명제를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실존이 뭐에? 본질에 선행한다는 건
이 본질적인 사랑이란 것은 사실 이 개개인의 실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랑보다는 실제 이 인간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랑이란 건 사실 영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이 부모님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연애 때의 사랑과 지금 뭐 3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고의 사랑과 또 그 다음 미래 20년 후의 사랑은 절대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라는 모습은 계속해서 이 실존적인 사람에 남아서 그 모습과 형태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편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연애 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실존주의의 그 철학적인 이념을 더 깊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동규 시인은 이 즐거운 편지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움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시 자체는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황동규의 초기 시 세계인데, 그래서 여기서 황동규의 그 고독함과 외로움,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실존주의의 정서를 조금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즐거운 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된 영화인데 97년에 편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신양 배우랑 지금은 고 최진실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박신양이 죽을 때 최진실한테 즐거운 편지 좀 읽어줘 해서 최진실이 그 편지를 읽는데 그때 박신양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울려서 이제 이 시가 또 이제 유명해졌고, 또 요즘에 최근에 이제 TVN에서 이제 화양연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이 즐거운 편지가 낭독이 돼서 또 조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에 대해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같이 봐볼까요? 제목이 즐거운 편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즐겁고 신나고 힘찬 그런 편지인가 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서 알듯이 이 편지는 황동규 시인 자체가 이제 시련을 겪고 쓴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운 편지는 내용상으로 정말 뭐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는 이미 반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 제가 같이 한번 시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 땅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자,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먼저 이 시를 이제 감상을 했으니까 1연과 2연, 그 중에서 이제 1연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라는 건 나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를 생각해요. 이 그대는 누군가요? 바로 사랑하는 나의 님이죠. 그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그대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자, 이 그대라는 그 사람이 매일 갖는 일상은 이렇게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이런 사소한 일이죠.
근데 내가 그대를 생각한다는 건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뭐다? 사소한 일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화자의 어떤 의지적인 태도가 보이죠. 자, 굉장히 쉽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대를 생각한다는 건 사랑이죠. 그게 바로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표현법이 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연에서 내가 그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서 언젠가 그대가 힘들 때는 내가 항상 생각하던 그 무엇?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겠다는 일종의 이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소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대가 괴로움 속을 헤맬 때까지 기다릴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김소월이나 한효운이나 서정주 시인 같으면 그 사랑의 그런 지속성을 강조하고 또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그런 한의 정서를 얘기를 했다면 사실상 실존주의에서는요. 이 사랑이란 거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건 시간이 지나든 공간이 변하든 어찌됐든 간에 변화하는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절대 영속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그런 기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인 누구, 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사랑은요 뭐냐면 나는 오늘 널 사랑하고 내일 사랑하고 모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형태를 자꾸 변화해 가면서 영속적으로 널 사랑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황동규만의 색깔이 늘어나는 거예요. 김소월이나 한효운 같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고정불변한 사랑을 얘기했다면 황동규는 모습을 변화하는 사랑. 하지만 그 모습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존은 나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사소한 일일 것이나 이 부분은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 그거 꼭 알아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하면서 역시 운율감을 더해주는 요소죠.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산문시예요. 보면은 시의 율격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정형성이 적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글을 이어쓰는 그런 산문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제 율격적인 면에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이런 부분이 드러나긴 합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조차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랑 만나고 뭐 데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실제로 내 눈앞에서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까닭이 내가 너를 기다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반어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역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미 이 사랑의 부분이 이제 실현을 겪은 상태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랑 실현했더라도 난 너를 잊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더 어떻게 보이냐면 간절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밤이 들면서 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는 이 밤은 외롭고 힘든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눈이라는 속성도요. 퍼붓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지금 실현과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차가운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배경이 이제 힘들게 하는 실현과 고통의 현실이 바로 이 눈으로 상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좀 느껴야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그런 재미라던가 맛이 생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널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 너 기다릴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어떻게 얘기한다고 있어요? 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게 이 즐거운 편지가 이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눈이 퍼붓기 시작해도 눈은 곧 그치죠. 그래서 시인 같은 경우는요. 사랑이 고정불변한 그런 영속성이 아니라 사랑이란 내리는 눈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늘 새롭게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생각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적 화자가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황동규 시인만의 시적 감수성으로 이 사랑이란 것을 실존주의적으로 재해석해낸 거죠. 그래서 이 황동규라는 시인은요, 이게 19살 때 고3 그때 쓴 시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서 그동안 기존의 전통적인 사랑의 개념 이런 것들을 파괴해버리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사랑을 재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편지가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됐고 또 우리한테 울림도 더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사랑이란 게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날 때만큼은 뭔가 이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간이란 건 어떤 실존과 본질 사이에서 항상 고뇌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거를 본인이 알지만 그러나 그 영원성을 믿고 싶은 마음과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대, 그 상대방도 나의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런 시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상황은 역설적인데 원래 우리의 인생 자체는 역설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나 삶 이런 것들이 시 속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을 많이 빌려서 삶의 진리를 얘기하곤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자, 그 다음에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자, 이 마지막 연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눈이 그치고 겨울이죠. 꽃이 피어나고 봄이죠. 낙엽이 떨어져요. 가을이 되고 또 눈이 퍼붓고 이것은 이제 사계절의 순환입니다. 이 계절의 순환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진리죠. 자연의 진리입니다. 이 계절이 순환하지만 이 세계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이 세계는 끝나지 않지만 세계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 사랑의 모습도 달라지죠. 하지만 내 사랑이 변하나요? 아니에요. 내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다만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할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는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시가 재미있는 게 나의 사랑은 참 사소한 일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널 사랑하는 까닭은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 사랑도 언제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긴가? 그만 사랑할 거란 얘긴가?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널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런 진리를 담은 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즐거운 편지라는 게
지금 이 이별한 상황 자체는 즐겁지 않지만 사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고백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즐거운 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편지라는 그 영화에서도요. 박신양이 죽어가면서 그 최진실한테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박신양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의 존재는 거기서 죽죠. 죽으면 그 사람은 없어지지만 사실 그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실존적인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변치 않은 거죠. 다만 그 박신양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함께 살았을 때와는 다른 형태의 사랑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결국 그 사람을 이랑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황동규 시인은요, 이 자신이 주체가 돼서 뭔가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현이라던가 이별 속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품으면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래서 곧 기다림의 고통이라는 것도 나는 극복할 수 있으므로 그게 바로 영원한 사랑이 된다. 내 영원한 사랑은 곧 계절의 흐름과도 같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는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마음속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나만의 해석으로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해석이라던가 그 이면의 의미를 모르고도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또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 언어가 참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이 꼭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 자체로도 우리한테 많은 감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은 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자신의 사랑과 생각을 해서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